저 첼시 팬이었으면 그거 보고 뒷목 잡았습니다. 본인이 수비랑 아무리 경합을 한다고 해도 이제 복귀한 친구가 주말에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한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첼시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 아니 이게 고개로 돌려가지고 뒤에 선수가 있는 걸 본 다음에 네. 무슨 주간 쟁리뷰 축직먹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펌을 하셨나? 네. 머리 좀 자르고.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축구 보시는 거 말고 다른 취미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실제로 공 차는 거 좋아해요. 모든 취미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축구로 모여 있나요? 뭐 옛날에는 노래 좋아할 때 있었고. 음악. 네. 부르는 거 아니면 듣는 거? 듣는 거요.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그 한로로라는 가수. 한로로 너무 좋죠. 네. 네. 좀 많이 듣고 네.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멜론 나오면은 신곡 같은 거 다 그냥 주르르 다 듣는 찾아보고 스타일이구나. 이랬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약간 옛날에 약간 저 홍대병이 좀 있는데 디깅하는 스타일이었군요. 네, 음악 약간 얼리어답터인 척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인디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 들었겠네요. 네, 인디는 조금 많이 옛날에 들었었죠. 제일 좋아하던 아티스트나 뭐 밴드가 있을까요? 뭐 데이먼스 이어 뭐 요런 가수라든지 뭐 검정치마 노래도 많이 검정치마. 들었었죠. 네. 네. 요즘에도 뭐 예를 들면 한대음을 다 뭐 팔로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그렇진 그냥 않고. 아이돌 노래도 들어요. 그게 또 그렇게 돼요. 코르티스라고. 코르테즈는 나이키 운동화. 예. 코르티스라고. 아이돌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브에서 나오는. 그래. 뉴돌이군요. 네, 노래가 좋습니다. 저도 음악 찾아 듣기를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는 좋은 작곡가나 이 창작자들이 대형 음악사들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난 회차 예상들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니까 네. 아스날 수정군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한다만 맞고 스코어는 맞추지 못했고 나머지 다 틀렸고요. 맨유 브라이튼 제 맨유 승만 맞았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난 시즌에 평균 17%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경기에서 하나만 졌잖아요. 16.6666.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제 실력에 맞게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비슷했어요.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이기다 보니까 리버풀은 승하면 그거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고 이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갔었는데 이번 연도는 아스날이 저를 살려주고. 뭐가 제일 좀 예상치 못한 역배였다고 봐요? 저는 일단 썬덜랜드한테 첼시가 질 거를 생각을 첼시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못했고 맨유 브라이튼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긴 했어요. 오호. 네. 맨유는 제법 변한 모습이 좀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버풀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아까 형철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슬롯이 좀 많이 던졌어요. 네. 많이 던졌습니다. 네. 이 선택의 그러니까 결과 말고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내가 감독이었다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쪽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긴 해요. 된다. 네. 저는 원래 이제 FM 할 때도 리그컵은 던진다. 다 유소년 체크한 다음에 랜덤으로 내보내거든요. 흐름이 좋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네, 저는 리그컵은 그러니까 뭐 져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빌라전을 그렇게 해서 이겼냐 못 이겼냐 여기서 맞아요. 이 선택의 결과가 나올 건데 결국에는 묶어서 봐야 되는 경기인데 네. 빌라전을 이기면 이해가 간다. 그렇죠. 근데 빌라전 이따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무승부나 친다? 승점을 드롭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슬롯도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질론에 대한 기사를 접할 가능성도 있다. 없지 않죠. 예, 왜냐면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전이 있고 주말에 맨시티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달아 그냥 잘못하면 빠바박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키에사를 선발로 썼다는 거. 즉 그분이 이제 선발로 주말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게 그러니까 어쨌든 살라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안고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죠? 그러니까 살라가 잘해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자, 그럼 가보죠. 네네네.
자, 번리 대 아스날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오늘 새벽이었죠. 리그컵에서 로테이션을 제법 돌렸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번리는 우리가 지금 승격팀 중에 제일 좋은 팀을 썬더랜드라고 본다면 리즈랑 번리는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년의 승격팀들보다는 좀 나아요. 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리는 리즈와 울브즈 잡으면서 2연승 상승세를 거두고 네. 있고, 저는 이제 승격팀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빅식스 상대로 내지는 상위권 상대로 승점 못 챙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레벨의 팀과는 또 승점을 챙겨주는 게 중요한데, 벌리가 그런 팀 상대로는 곧잘 그 승점을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등권과 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챙길 때 챙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스날의 흐름은 뭐 최근 사실 뭐 제가 아스날 팬이라는 거를 뺀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나 수정궁전을 잡았고 어려울 수 있는 브라이튼 경기도 로테이션을 돌려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프리미어리그 흐름이 제일 좋은 팀은 분명 아스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리그 4연승 중이고, 네. 좀 아스날은 깨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지금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래서부터 너무 단단하게 오다 보니까 혹자들은 이제 아스날 경기가 너무 조금 지루할 때가 그쵸. 있다. 답답하다, 근데 이제 질면열하다. 그게 이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게 들으셔도 되는 게, 그만큼 좀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스날 여전히 좀 기세가 좋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그래도 기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부상자들이 더 추가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선수가 있긴 있었는데 주중에 보니까 아르테타가 약간 이거는 아주 경미한 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실제로 부상 맞으니까 네네네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군가가 보기에는 연막 치네, 엄살 떠네 그 느낌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네네네. 좀 본인들의 선수단의 관리를 세심히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애제 골 나와서 다행이었고. 네. 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이건 아무래도 승격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날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맨유 경기 같은 걸 분석하면서 네. 또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아스날이 리그 자기 진영에서 미스가 가장 적대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볼 뺏기는 횟수가 20개 팀 중에 가장 적다고 가장 합니다. 적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스날이 뒤에서 돌리면 상대팀이 공을 뺏을 확률이 줄어들고, 그럼 거기서 실수가 덜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회를 한 번에 맞을 확률이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스날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을 3분의 1씩 나눴을 때 아스날 자기 진영에서 터치하는 횟수도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은 되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뺏겨도 위쪽에서 뺏긴다는 그치. 거죠. 이런 것들이 아스날의 실점이 적은 이유, 이게 베이스가 될 건데, 저는 벌리전에서는 이러한 경향성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벌리가 뭐 아스날 상대로 타이트하게 압박을 걸어서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벌리가 내려앉은 상태를 아스날이 어떻게 깨느냐가 좀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스날이 벌리 상대로 그 상대 전적이 괜찮습니다. 마지막 패배가 20년 12월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최근 5경기 벌리 상대 무패기 때문에 이제 뭐 벌리 상대로는 아스날이 전적 같은 거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스날은 저는 일단 단단함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쪽에서 벗겨져도 라이스가 있고, 또 그 뒤에 수비맨도 있고, 순맨 있고. 그 뒤에 포백이 있고, 그 다음에 라야가 보면은 스위핑을 되게 잘해요. 그렇죠. 네, 튀어나오는 타이밍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라병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뒷공간에 떨어뜨리는 그것도 아스날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벌리가 아스날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저는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선 또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 리버풀 상대로 하는 것도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감독이 이제 수비로 올라온 감독이기 때문에, 스코파커. 네, 수비 벽을 딱 세웠을 때 간격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트피스로 또 뚫어낼 수 있는지 요거 포인트 될 것 같고, 요케레스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이더라고요. 중간에 골을 넣긴 했죠. 네, 근데 챔스에서 넣긴 네. 했는데 리그에서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다른 팀 팬들은 요즘 요케레스한테 관심이 좀 없어요. 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스날 팬들이 요케레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네. 얼른 카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참 신기한 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다 많진 않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긴 하죠. 약간 저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그런 느낌. 카이 하베르츠를 쓰면 뭔가 요케레스가 그리운 부분이 나올 것 그래. 같고, 요케레스를 쓰면 하베르츠가 이제 그리워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케레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하베르츠가 이제 곧 돌아올 예정인데, 맞아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득점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요런 관전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를 체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첫 번째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를 한번 사카. 뽑아봤습니다. 사카는 측면에서 얼마나 흔들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결국에 뭐 아스날의 패턴 플레이도 있겠지만 측면에서 1대1을 뚫었을 때 거기서 수비진의 균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카가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사카가 공 잡았을 때 팀버와 에제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수비 맨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축구에서 풀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가 의외로 득점 기회를 많이 잡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공격수나 이런 거는 상대가 다 대비하고 나오고 집중 견제를 하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한테까지 득점력을 요구하는 그런 축구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비 맨디의 뭔가 득점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오래 봤으니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뭐 대단한 논란이라기보다 파티 고점의 파티냐, 네. 저점이 높은 수비맨디냐, 네. 뭐 이런 얘기가 간혹 오고 갑니다. 본인이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축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좀 선호하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 무서운 팀은 구멍이 없는 팀이라고 군형이 생각해요.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저점이 계속 보장되는 수비맨디가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떤 팀을 봤을 때 이 팀이 되게 세 보인다고 느꼈을 때는 약점이 없는 팀. 그치. 그러니까 슈퍼스타 몇 명 있어도 한쪽에 구멍. 그러니까 제가 흔히 드는 예시로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들고 싶은데, 음바페 뭐 비니시우스 있지만 바스케스 그렇지. 쪽이 이제 룩바 뚫려 쪽. 버리면 결국에는 경기가 그르쳐지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점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비맨디다. 저도 네. 파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파티 오라고 예전에 또 오바메양 오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봉맨은 사실 뭐 본인 역할을 다 했습니다만, 파티는 잘해준 경기가 몇몇 기억나지만 똥싼 경기들, 그리고 못 나온 경기들이 많이 기억이 그러니까요. 나죠. 파티는 지난 시즌은 되게 좋긴 했던 그쵸? 것 같아요. 우풀백 땜빵도 튀고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버니 대 아스날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조금 기우는 경기긴 하지만,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쉽게 넘어가는 경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매 경기가 힘들다. 그런 개념의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 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바뀌었나? 라는 느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갑니다. 자, 일단 노팅엄은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연패를 한번 끊기는 했습니다. 전체 경기들 중에서는. 그러나 리그 경기에서는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테코글로 나가고도 연패 끊지 못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지금 그렇게 팀 컬러가 확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션다이치식 약간 와일드한 축구 하는 것까지는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사이드 자원들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는 3연승을 했고요. 아모림 부임 이후에 모든 이 연승 기록은 다 새롭게 쓰여지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버풀전의 어떤 승리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브라이튼전이 좀 더 좋은 경기와 승리할 만한 경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인상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브라이튼전은 저는 많이 인상 깊게 봤는데, 네. 맨유
2, 3, 4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득점 모두 상대 실수를 유발한 뒤에 그걸 바로 카운터 쳐서 득점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운터는 많은 팀들이 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저는 속도라고 생각해요. 그죠. 골대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근데 맨유가 그런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맨유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디애슬레틱에 또 좋은 기사 있어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네. 맨유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시퀀스당 패스 횟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퀀스라는 거는 경기 이제 슈팅을 하거나 공을 뺏기거나 그 한 단위를 말하는 단위죠. 거잖아요. 그 한 단위당 패스 횟수가 줄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패스 길이가 좀 길어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다이렉트 플레이를 좀 했다라고도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맨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속도가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마냥 그 느낌만은 아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브라이튼전에서 느꼈던 거는 무지성 압박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렌트포드전 맨유 경기 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쿠냐가 약간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압박을 나가요. 공 쫓아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네, 이게 약간 뭔가 말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쿠냐가 뛰어갈 때, 아 내가 어쨌든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체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나가요. 그럼 쿠냐가 나가니까 다른 선수도 어떻게, 야야야 나간다. 딸려 나가죠. 같이 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맨유 선수들이 압박 나갈 때 타이밍은 뒤에 다 맨투맨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유가 플랜 A 전체를 바꿨다 요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서 더 실수가 줄어들었고 더 날카로워졌다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얘기가 플랜 A를 바꿨다라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그게 되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한 데다가 지금 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혹은 아무림이 각성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유가 지금 이번 시즌 또 넘어오면서 롱킥의 횟수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골키퍼의 롱킥 횟수가 1위에요. 맨유가. 그러니까 맨유가 뒤에서 공 돌리다가 뺏기는 게 되게 줄어들었어요. 아하. 그 왜? 그 뒤에서 그냥 짧은 패스 안 하고 롱킥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데이터에서 확인한 게 지난 시즌은 골키퍼가 자기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하는 그 퍼센트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딱 그 하프라인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네네. 센터 서클, 반원 거기에다만 많이 떨구더라고요. 거기가 1이에요. 그 지역이. 그거는 뭐냐면 그냥 때린다는 거죠. 우리 어차피 뒤에서 풀어나가는 거 지금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냥 위쪽에 올려놓고 거기서 먹은 다음에 앞으로 빨리 가자. 요런 식으로 최근 3경기에 많이 바꾼 것 아하.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균보다 최근 3경기에는 롱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3연승 할 때 롱킥을 더 많이 찼다는 건 이건 분명히 감독의 의도죠.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공교롭게도 그 세 경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두 다 라멘스가 선발이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얼추 잘 맞은 거겠죠? 네. 맞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공격수들도 한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공교롭게 이번 타이밍에 맞아서 잘 떨어진 것도 있고 저는 맨유가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것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는 맨유 전술을 보면은 선수들이 쉼 없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강도로 치면 되게 빡센 거죠. 근데 유럽 대항전 안 나가면서 주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 뛰게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팀에 비해서 엄청난 메리트더라고요. 하필 또 그림지비한테 떨어져가지고 리그컵도 이번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마저 지금은 도움이야. 네. 그러니까 되레 맨유는 차라리 이거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FA컵마저 떨구고 리그에만 집중하는 게 어쩌면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여전히 맨유 축구,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의 난이도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의 앞쪽에서 떨궈 놨을 때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4천억을 들여서 3톱을 다 바꾼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뭔가 3연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의 어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모림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조정을
했는지 흥미롭습니다. 뭐 다들 흥미로운데 아스날을 제외하고 제가 흥미로운 팀은 맨유 얼마나 연승할 것인가, 리버풀 얼마나 계속 질 것인가 두 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맨유 경기는 좀 주목이 된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경기로 따졌을 때 노팅엄은 4득점, 맨유는 11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상당히 차이 나고, 물론 맨유가 바로 직전에 다득점 게임을 했지만 어쨌든 5경기로 따졌을 때는 2득점 이상 하고 있어서 득점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노팅엄이 맨유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약간 불분명한 통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팅엄이 극복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맨유의 공격 속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 노팅엄이 본머스랑 게임할 때, 물론 본머스의 압박 강도가 있겠지만 공을 좀 흘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맨유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워 담아서 그죠? 빠르게 역습 치는데 지금 노팅엄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노팅엄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면 저는 사이드 자원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오도이가 그 엘랑가랑 이렇게 같이 좌우로 뛸 때는 되게 빠르고 컨디션 좋고 했거든요. 근데 좀 부진하고 있고, 은도이라고 데려온 선수 또 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나의 지금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나가 지난 시즌 거의 전반기 베스트라고 뽑아도 될 정도로 좋은 활약이 있었는데, 또 아이나가 롱스로인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노팅엄 입장에서는 날개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맨유가 사실 노팅엄 상대 2연패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누누 그죠? 때기 때문에 맨유가 또 요런 것들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팅엄은 아직까지는 팀 컬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션다이치 감독이 저는 주로 하는 게 센터포워드 갖다 놓고 거기다가 때린 때려놓죠. 다음에 그 주변의 선수들 모이게 하고 세컨볼 먹고 요런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크리스 우드가 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드 같은 선수가 또 없다 보니까 이고르 제주스라고 있긴 한데 이 그죠? 선수가 좀 어려요. 그래서 노하우가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노팅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로 뽑을까요? 저는 일단 맨유는 은베모 뽑았습니다. 역시 은베모. 아, 네, 좋아요, 은베모. 그냥 슈팅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왼발이랑 이런, 그리고 생각보다 저돌적이면 생각보다 또 어떨 때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네. 저는 은베모가 양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양각. 그러니까 파포스트, 니어포스트 니어 슈팅각을 대고 이번에 득점할 때 니어포스트로 3번째 골 넣었는데 네. 그 은베모가 그런 수싸움이 되다 보니까 은바페도 가마 찰 것처럼 한다면 니어를 니어. 찰 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베모가 그런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맨유의 피니셔? 골 결정력 지금 맨유 1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쿠냐를 뽑았는데 사실 경기력 전체로 보면 저는 은베모보다 쿠냐가 더 수훈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경기를 풀경기로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쿠냐가 수비적인 마인드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도 은베모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쿠냐는 미드필더에 좀 관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쿠냐가 뭐 나는 공격수니까 수비 가담 안 해도 돼 네.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따라가서 태클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다시 한번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궁금한 거는 세슈코예요. 원래 아르테타가 원했던 선수가 세슈코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모라타와 루카쿠가 서로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슈코랑 유케레스랑 바뀐 거 아니야? 왜냐면 네. 유케레스는 이미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써본 선수고, 그리고 테타가 원했던 거는 세슈코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 마냥 세슈코를 보면서 아스날 팬들이 아씨 쟤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기에 되게 많은 정교한 슈팅과 득점이 나오진 않지만 잘 떨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은베모랑 쿠냐랑 합이 괜찮아. 네. 그래서 세슈코는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 약간 본투비 힘이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약간 장사인가 봐. 네. 잘 안 넘어지고 버티는 게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치면 요케레스는 근육이 헛방이야. 이상하게 많이 넘어져. 중심을 어디서 잡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 게 한번 바꿔서 뛰는 것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해.
진짜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네. 근데 뭐 이제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친선전이라도 야 우리 한번 바꿔볼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노팅엄 대 맨유 경기 봤고요. 자 이번 라운드의 메인 디쉬는 이 경기입니다. 토트넘 그리고 첼시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사실 두 팀의 라이벌리는 이제는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런던 더비보다 이게 더 세다. 첼시랑 토트넘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순위는 높은데 이번 또 리그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팬들의 불만이 약간 있는 상태. 첼시는 이겨내도 또 퇴장당했거든요. 그리고 리그에서 썬더랜드한테 졌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토트넘은 리그로 따졌을 때는 에버튼전 승리가 꽤 중요합니다. 일단은 빌라전 패배 이후에 저는 좀 분위기가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버튼 원정에서 3대0?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PL 내에서 제일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레이드라고신 벤뎀, 로메로, 우도기, 타카이, 클루센, 메디슨, 비수마, 솔랑키 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거의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멤버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토트넘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점을 챙겨나가는지를 보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사실 리그 기준으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점 방어를 이렇게 잘하는 감독은 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상에다가 저는 여전히 토트넘의 스쿼드 밸런스가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건 토마스 프랭크의 힘이 크다. 잘 짜내고 있어요. 네. 지금 자원에서. 자 첼시도 또 중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특히 뭐 코릴이야 진작에 장기 부상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콜 파머가 못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데미지가 크다라고 첼시 팬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네네네네. 그렇고 네. 그리고 썬더랜드한테 진 거는 저는 이건 너무 아쉬운 패배라고 봅니다. 네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딱 느꼈던 두 선수 코릴과 파머. 그래. 진짜 중요한 네. 그러니까 역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조금 얘기해 보자면 저는 뭐 비슷하게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첼시 풀백이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 빌드업에 관여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윙어들이 좀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엔 윙어의 1대1이 좀 중요한 그죠? 그런 팀인데 윙어가 안 되는 날은 뭐 윙어가 못 뚫고 역크로스 올리고 거기서 되면 좋고 아닌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단조로운 공격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릴이 있을 때는 사이드에 맨투맨 다 붙어있을 때 스트라이커한테 한 번에 바로 라인 두세 개 찌르는 그런 패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첼시가 사실 그 스위퍼 자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테스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앙 공략이 안 됐던 것도 크고 또 파머의 개인 능력으로 두세 명 제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레스카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찾아보니까 첼시가 선발 라인업을 가장 많이 바꾼 팀 2위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거 뭐냐면 막 다 바뀐 건 아닌데 잔잔하게 누구가 계속 바뀌어 있긴 해요. 윙이 바뀌든. 근데 그건 이제 사실 뭐 퇴장의 영향도 징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쵸, 있겠으나 그쵸. 부상자도 좀 있었고 뭔가 많이 바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지금의 첼시의 어떤 느낌은 퇴장이라도 영향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장 많이 되면은 이거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저는 마레스카라는 감독의 성향 자체가 그 맞춤 전술이나 뭐 기존에 처음에 들고 오는 전술은 잘 되는데 AS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경기 내에서의 대응 능력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뭔가 마레스카가 자기가 들고 온 맞춤 전술이나 이런 게 통했을 때는 교체도 되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모든 감독이 그렇겠지만 마레스카는 더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당황하면 선수들도 약간 그런 그쵸. 경기 내에서 이렇게 뭔가 믿고 쭉쭉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토트넘이랑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플랜 A가 안 통하고 이러면 좀 그런 것들이 기울어짐이 좀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가 잘 되면 마레스카는
크롤에서 파리 생제르맹 잡은 경기처럼 되겠죠. 아 맞아요. 확실하게 그런 커넌이 네.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승격팀한테도 잡히는 거야. 네네.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거를 약간 80, 120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감독의 변화는 뭐 90과 110 정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요 하면 폭이 네. 마레스카는 80, 120. 그러니까 잘된 날은 120까지 쭉 어. 가고 아쉬운 날은 80까지 가고. 아쉬운 날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많이 써주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거 과격하게 얘기하면 0백이거든. 이게 평균이 그 50이 되는 게 아니라 예. 100방.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레스카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감독 경험이 조금 많진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각 토트넘은 리그만 봤을 때는 좀 갈렸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더벤의 미친 이 헤더 2방, 그리고 비카리오가 이날 경기에서는 대단히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에버튼 원정 쉽지 않았는데 잡아냈고, 첼시는 선더랜드한테 진 거 홈에서 패배기 때문에 아프고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볼까요? 네, 관전 포인트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건 두 팀의 상성이에요.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매우 약합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축구 한 몇 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네. 사실인데 왜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상성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감독도 많이 바뀌었고 그치. 선수도 바뀌었는데 있다는 건 두 팀 간에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토트넘이 어쨌든 첼시 상대로 최근 4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첼시가 내려앉은 수비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덜랜드 상대로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토트넘도 사실 막 당겨가지고 전방 압박하고 막 몰아치고 요런 느낌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뭐 골 넣었을 때는 내려앉으면서 시간을 태울 확률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선제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경기도 선제골이 중요하지만 이건 더더욱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한데 만약에 토트넘이 선제골 넣고 잠갔을 때 첼시가 여기서 그 마레스카의 80, 120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엮어낼 수 있을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이 세트피스가 물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캐슬전에서는 그런 느낌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패턴이 그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첼시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토트넘이 전체 XG 값이 11.25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하는 그 공격 과정을 보면 11골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17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기회 대비 좀 잘 넣는 그런 팀이라서 적은 기회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첼시가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네.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이 5번 말하려고 했는데 파머가 없고 주앙 페드루가 없어서 저는 스트라이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페드루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렘델랍. 아, 델라비. 저는 만약에 그 경기를 리버풀 경기를 라이브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못 봤어요. 근데 퇴장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저절로 나오는, 저 첼시 팬이었으면 그거 보고 뒷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스카도 과격하게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네. 바보 같은 장면이라고. 이거 본인이 수비랑 아무리 경합을 한다고 해도 이제 복귀한 친구가 주말에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한다? 아빠한테 혼 좀 나야죠.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첼시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 아니 이게 고개로 돌려가지고 뒤에 선수가 있는 걸 본 다음에 네. 무슨 그 이거 일부러 한 거야. 매미킴의 백스핀 블로를 너무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이런 멍청한 파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 주체하지 못한 건데, 아니 잭슨이 그따위 짓을 한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얀 잭슨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랍은 사실 이 경기가 메인이 아니고, 그죠? 이제 기우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토트넘전을 앞두고.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토트넘이 고전 중이고 이런 거, 물론 마레스카 감독이 저는 진짜 또 맞춤을 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좋은 전술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전 왠지 이 판도가 이번에 깨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전 토트넘이 오히려 이런 팀을 상대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과 비슷 혹은 스쿼드면에서 나을 수 있는 팀을 상대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상황에 따라서 백쓰리, 백파이브도 쓰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스날이 세피스 잘한다? 그거 아르테타가 전 토마스 프랭크한테 한번 당한 다음에 우리도 한다. 이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네. 원조격 골키퍼 막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가 토마스 프랭크가 먼저였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전 이거 토트넘이 되게 어려운 경기를 첼시에게 선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델랍이 없다? 아, 이건 너무 치명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리그에서 세트피스 잘하는 팀 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스날, 토트넘, 브렌트포드. 그래. 그러니까 그 브렌트포드가 토마스 프랭크가 나오면서 저는 그 세트피스까지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자가 번식을 해버렸어요. 앤드루스가 약간 그대로 네. 뭐 도마뱀 꼬리 하나 뗐는데 그게 다시 도마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당한 다음에 흑화한 아르테타까지 네. 세 팀이 잘하는데 이거를 첼시가 안 그래도 세피스 공격 수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팀인데. 그러니까 아,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제 느낌이 좀 그래요. 왠지. 네. 아, 이것도 만약에 첼시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잡는다. 그럼 엄청난 상성이다. 그렇죠. 미친 상성이다. 이거는 어쩌면 야 당분간 이거 토트넘 첼시 못 이기겠는데? 예. 예전에 아스날이 맨시티한테 그랬거든요. 네. 아, 이게 못 이긴다 그냥. 네. 그러다가 10경기인가 연패 때리다가 바꾼 거거든. 어쨌든 저는 첼시 저 리암 델랍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주앙 페드로가 같이 살아나겠지. 근데 그 퇴장을 보고서 야 이런 이게 됐습니다. 네. 저는 델랍까지 같이 뛰면서 토트넘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단소입니다. 다느누. 일단은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음. 그 지난 경기 에버튼전에서는 되게 잘 해줬어요. 뭐 단소가 로메로만큼 좋은 빌드업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단소한테는 또 무기가 있죠. 단석기. 저는 이거를 비대칭 코너킥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팀은 골라인이 나가야지만 코너킥을 그렇죠. 하잖아요. 얘는 한 경기장 3분의 1 정도에서 나가면 사이드에서 또 코너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전 아마 기억할 텐데 리암 델랍의 아빠 로리 델랍이 있을 때 그쵸. 유명한 짤방이 있죠. 스토크랑 경기를 하는데 네. 스로인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코너킥을 만드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델랍의 스로인이 그만큼 부담스럽다라는 걸 반증하는 장면이죠. 아. 심지어 스로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괴랄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예를 들면 브렌트포드의 카요데 그다음에 이 단석기 이렇게 걸리면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네. 딱 얘가 공 잡고 볼 닦고 있으면 아씨 이게 되는 거야. 첼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 단소가 볼 닦을 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볼링 선수가 이렇게 맞아요. 공 닦듯이 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단소가 사실 3옵션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라고 좋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소의 또 롱스로인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저는 첼시에서는 산체스를 뽑았어요. 로베르트 산체스 키퍼. 저는 산체스가 뭐 휘청일 때 뭐 네. 산체스로 챔스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산체스의 공중볼 능력은 괜찮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산체스의 그런 공중볼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리버풀 경기랑 맨시티 경기가 남았는데 여기에 중간에 필러로 네. 엘클렉이 우리가 엘클렉. 지난주에 네. 이거 좀 끝나면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내용만 놓고 보면 조금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기였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야말이 다른 양념을 앞뒤로 쳐주는 바람에 다른 이슈가 많이 생긴 경기긴 네. 합니다만 경기적으로 축진먹은 어떻게 봤는지. 경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걱정했던 부분들과 레알 마드리드가 원래 하던 것들이 좀 겹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 레알 마드리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를 말하는 키워드는 틀 안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는 틀 밖의 자율성. 그러니까 틀이 없이 그냥 자유로운. 네네네. 그래서 어쩌면 대단한 창의성이 나왔는지도 모르죠. 네. 근데 알론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울타리를 쳐줬다.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틀 안의 자율성이라는 건 사실 특히나 엘 클라시코에서 드러났던 레알 마드리드의 단점 지난 시즌 4연패 할 때 그렇죠. 그때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수비적인 마인드 그들이 앞으로 끌려나갔을 때 완전히 뭐 6대 4가 돼버리는 단절이 일어나 버리는 그 정도로 간격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음바페를 더불어서 이제
비니시우스는 전방 압박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잡아놨고 거기서 큰 미스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그거에 대한 저는 리액션이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네 압박 실수했어?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그거 맛있게 빠져나가 줄게. 뭐 요런 느낌인데 그런 실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뒤쪽에서 풀어나가는 빌드업이 약간은 밋밋해진 느낌이 있고 밀리탕 저는 뭐 여기 경기에서 제일 뭐 포커스가 됐던 건 골 넣은 음바페 뭐 야말 있었지만 밀리탕이 진짜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쩌면 밀리탕 없이 지난 시즌 그랬으니까 이랬지 라는 정도 느낌의 디나위선이라는 좋은 센터백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정통의 센터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밀리탕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십자인대가 2번인가 3번인가 나갔었는데 그렇죠. 그러고도 이 지금 플레이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 보면은 되게 운동 능력을 활용한 플레이들을 되게 많이 하고 갖다 박는 거 잘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밀리탕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레알 마드리드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느꼈고 음바페의 미친 골 결정력 스타는 스타다. 그러니까 음바페는 다른 선수라면 이거 한두 번씩은 놓칠 수 있겠는데 하는 거 다 넣어요. 다 넣죠. 그리고 저기서 때려 들어가고요. 예. 저기서 돌파 되고요. 진짜 다시 한번 경이롭고요. 물론 PK 실축은 아쉬웠지만 아깝긴 하죠. 네, 그다음에 카마빙가가 이 경기에서 또 약간 킥이었어요. 저도 요 포인트 추멘 카마빙가가 페드리를 묶은 게 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에 더불어서 이제 오히려 길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카마빙가가 터치라인까지 벌려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카마빙가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 너무 왼발만 쓴다 라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가니까 그냥 이 오른쪽 어깨로 지키면서 왼발로 계속 안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왼발만 쓰더라도 큰 단점이 되지 않게끔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마빙가도 그 오히려 사이드로 벌렸을 때 탈압박이나 공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포백 보호해주는 것도 잘해줬다. 그 다음에 70분 이후부터는 알론소가 실리적인 운영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멋있게 이기는 것보단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생각했던 것 같고 비니시우스가 이번 경기에서 폼이 진짜 좋았어요. 되게 잘했죠. 지금 막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뭐 2명 와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빼고 뺐죠. 비니시우스가 화냈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비니시우스의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사실 비니시우스의 편을 안 들어줄 때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저는 좀 비니시우스의 편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이번에 결국에 이제 빠지고 호드리고가 들어갔는데 왜 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안 돼서 뺐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가 감안될 수 있는데 지금은 뺄 이유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하다. 네.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기싸움과 길들이기의 개념인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수비적인 경향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둘이 서로 합의 본다면 결국에 비니시우스는 저는 길들여야 하는 야생마 개념의 선수라고 보고 알론소는 좋은 마주기 때문에 그 경향 어떤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갔잖아. 그런 다음에 안 들어왔으면 알론소한테도 화살이 갔을 거예요. 왜 뺀 거야? 근데 들어왔고 경기 이겼고 그리고 모든 이슈를 야말이 잡아먹었고 그러면 이제 해피하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뒤에 앉아있는 거 카메라에 잡히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는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이 주전들의 그 공백이 많이 느껴졌고요. 특히나 이제 페란 토레스가 이제 9번으로 나왔는데 제가 세비야전 바르셀로나가 대패할 때도 이 페란 토레스가 센터백들이 뒤에서 갖다 박으면 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페란은 사실 그런 느낌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뒤쪽에서 그 더용과 페드리가 공 돌리다 안 될 때는 앞쪽에 좀 뿌려놓고 기다려줘. 우리가 가서 접근할게. 요런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페란이 그런 것들 못 버티고 밀리탕이 밀어내니까 계속 소유권을 잃는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시포드가 뭐 당장 그 경기에서도 어시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그 하피냐의 오프더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세련됨은 아무래도 레시포드가 따라가기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고가 없는 게 저는 쿠바르시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느껴져요. 영주형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쿠바르시가 아직 어리고 네. 저는 어떤 멘토 내지는 형님이 있으면 이 선수가 시너지 받아서 쭉 올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빅게임에서 약간의 그런 새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말 같은 선수는 저는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있어야 경기가 뜨거워지고 하는 그죠? 거고. 저도 경기 전에 도발했던 거 좋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도발은 결국 뭐 아니면 도거든요. 맞아요. 스타플레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야 너 나와서 붙어,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 고딩의 객기긴 한데 네. 그 전에 그 정도는 뭐 프로 선수들, 그다음에 그 정도의 스타 선수들은 그런 거 하니까. 네. 뭐 어쨌든 축구는 팬베이스의 스포츠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네.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라, 사실 야말이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도파민이 아우, 더 장난 몰려오는 아니죠.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야말이 졌으니까 레알 팬분들이 도파민 더 받으시는 거고 해서 저는 뭐 야말이 또 어리기도 하잖아요. 07년생이니까 요 계기로 좀 배울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저는 좋았습니다. 야말의 그런 이슈를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네, 좋았어요. 야말이 이거 이겨내면 스타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맞아요. 꼬꾸라지면 영주형 편을 빌리겠습니다. 안수 파티도 이만큼 주목받았었다. 네네. 물론 발롱 2위까지 가진 못했습니다만 수많은 제2의 메시를 표방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재능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쓰러진 선수들은 정말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한번 이거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야말 아마 계속 챌린지 받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계단이죠. 그죠? 그 계단을 넘는 선수만 그 왕관을 쓸 수 그치. 있으니까. 네. 자, 엘클라시코 이렇게 봤고요. 이제 다시 주말 경기 프리뷰로 넘어와서 이 경기 중요합니다. 아주 상승세로 맨시티까지 잡아낸 아스톤 빌라가 안필드 원정을 떠나는데, 지금 안필드의 아성은 무너져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예전 안필드의 느낌이 잘은 안 나고요. 네. 리그 4연패 총체적 난국입니다. 7경기 1승 6패입니다. 그 1승 프랑크푸르트전이거든요. 네.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경기마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건 1승이 아니라 6패입니다. 너무 흐름이 좋지 않다. 슬롯이 저번에 이제 6경기 했던 시점, 1승 5패 했던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 6경기 중에 5경기가 원정 경기였다. 리버풀 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노스웨스트는 그럼 원정에서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어쨌든 우승을 원하는 팀이라면 사실 그런 원정 경기는 사실 저는 핑계가 되기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리버풀이 초반 5연승 하면서 저는 경기력까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 못 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수면 아래로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곳만 고친다고 해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아닌 것 같아요. 않다는 게 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다가 부상도 좀 또 잔잔하게 있고, 지난 시즌 리버풀이 잘 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부상자가 없다가 꽤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상자들이 곳곳에 있고, 네. 특히나 새로 영입된 프림퐁은 지속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빌라는 맨시티 잡고 기세 탔고 리그 4연승. 네. 그러니까 리그 4연패 팀과 리그 4연승 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빌라가 지금 9득점 8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실점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골을 못 넣어서 지금 승점을 못 챙겼던 팀인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골을 넣고 있다 보니까 빌라가 승점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에메리가 큰 경기 잡을 때 보면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해오는 잘 가져오죠.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티전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에메리의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겼다는 게 또 빌라한테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리버풀이 지고 있는 패턴들이 좀 비슷해요. 브랜트포드전에도 좀 속절없이 무너진 느낌인데, 에메리는 방금 축직목 얘기한 것처럼 격투기 좋아하나요? 아, 격투기 잘은 모르는데 유명한 선수만 합니다. 되게 예전에 K1이라는 단체가 알아요. 인기가 있었을 때 제가 좋아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어네스트 호스트라는 선수였습니다. 네덜란드 입식 격투가였는데, 또 역시 제가 좋아했던 제롬 르벤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복싱 위주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제롬 르벤너 선수가 여기가 팔꿈치가 나간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벤너를 더 응원했습니다. 완전 그냥 스트라이커 공격수거든요. 근데 호스트가 딱 그걸 안 거야. 거기만 때리더라고.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이게 야비하다. 어떻게 저기 다쳤는데 저기만 때리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벤너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야, 저렇게 아픈데 저기만 때린다고? 네네. 근데 약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물어뜯는 게 격투기고 스포츠죠. 그렇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리버풀은 지금 약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에메리는 약점을 되게 잘 물어뜯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이 경기도 리버풀이 너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뭔가 앞뒤 인터뷰, 저는 아까 축직먹님의 이야기와는 조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어떤 한 팀의 팬인 입장에서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저는 라인업을 이렇게 꾸려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서브까지 이렇게 갖고 와야 되나? 왜냐면 홈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홈 관중들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뭐 어떤 부분이 그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누군가는 넣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저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슬롯이 이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안필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왜? 수정공전을 던졌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상대하는 에메리의 빌라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편인데 자 그럼 관전 포인트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빌라가 시티의 전방 압박을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갈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느리게 빌드업하는데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슥슥. 네. 그러면 이제 시티는 또 수비진 허허벌판 네.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그 카운터 전술이 리버풀 상대로도 작동할까?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리버풀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롱볼을 당한 팀이래요. 당한 팀.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571번인가 당했대요. 아니 지금 이게 10라운드가 안 됐는데 졸라 많이 당했네. 그러고 네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로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70번씩 때린 거야. 거의 그 정도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리버풀이 상대하는 팀은 리버풀이 압박하면 그냥 이제 롱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롱볼로 리버풀한테 상대하는 팀이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저는 에메리가 이거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리버풀 상대로도 쓸까? 그러니까 롱볼을 조금 더 많이 섞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이 내려앉은 수비를 못 깬다는 것도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리그에서 전체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하는 축구가 지금 점유율이 많은데 그럼 당연히 내려앉은 수비를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이죠. 근데 그걸 못 뚫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네,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걸 못 깨니까 네. 계속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라가 시티전에서 식스백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백식스 형태였죠, 진짜. 네. 그거를 저는 또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너네 내려앉는 거 못하네. 우리 시티 상대로도 통했는데 그치. 너네 한번 써볼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 에메리의 날카로운 전술이 리버풀을 잘 찌를 수 있을지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플랜 A 그리고 베스트 11 이런 것들. 그래서 리버풀의 과도기가 언제까지 갈까? 이 시간들을 과연 리버풀 팬분들이나 보드진들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리버풀한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 안필드에서 빌라 상대로 매우 리버풀이 강합니다. 오, 그러네요. 14년 9월 아그볼라오. 와, 이거 언제적 이름이냐? 야, 그러니까요. 11년 전이에요. 네. 히든풋볼도 하기 전입니다. 아그볼라오한테 실점했던 제가 알기로는 0대1 게임이거든요. 그 경기가 마지막 안필드 패배고 그러니까 자기들 홈에서는 빌라 상대로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 램발보 시절이거든요. 엄청 옛날이죠. 네, 진짜 와 여러분 리키 램버트 기억이나 나시나요? 와, 네. 그때 선발 보니까 뭐 마르코비치 이런 선수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고 이제 안필드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 전적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발휘가 되기를 좀 많이 기원할 것 같고 빌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실점인데요.
아스날이 3실점 그리고 이제 7실점 그룹이 좀 있어요. 2위 그룹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세 번째로 적은 실점 8실점입니다. 그래서 득점이 좀 적은 편이어서 그렇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득점 게임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소보슬라입니다. 서보. 리버풀에선 소보슬라이 뽑았는데 어떤 위치에 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사이드백에 쓸지 아니면 공미로 세울지 그러는 거에 따라서 브래들리가 내려가든 비리치가 내려가든 하겠죠. 네, 글쎄요. 저는 뭐 리버풀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보슬라이 공미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렇게 가보자. 그래서 비르치를 오히려 상대가 좀 체력 떨어졌을 때 교체로 좀 넣고 소보슬라이를 공미로 쓰는 거는 어떨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빌라가 롱볼을 많이 때릴 것 같은데 그래도 중원에서 에너지를 챙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는 오나나입니다. 오나나랑 지난번에도 카마라였죠. 네. 두 명의 미드필더가 맨시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카마라가 베실바 잘 네. 묶었고 이제 오나나가 포든 자리를 잘 묶어줬는데 식스백을 구성할 때도 위치 잘 보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약간 높은 위치에서 수비할 때는 삼선에서 포든 쪽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뭐 수비 커버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 좋은 폼을 리버풀 상대로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나나는 일단 피지컬이 괴물입니다. 네. 그냥 봐도 우와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돼요 이거. 네. 자, 이 경기 진짜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리버풀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탁 치고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박았던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를 슬롯이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러고 뭐 레알 맨시티까지 하면은 거기 세 경기에선 2승해. 그러면 이제 올라왔다고 봐야죠. 야 어때 카라바오 판단 어때 이렇게 되는 그럼 거고. 얘기하면 오케이. 야 그때 욕한 거 미안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1무 2패 이런 거 하면 답 없고. 저는 이 축구가 약간 호들갑의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결과론이에요. 그죠? 사실. 모든 게 결과가 그래. 나와야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치. 못했다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슬롯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맨시티 대 본머스인데 맨시티가 일단 제동이 한번 걸렸고요. 그리고 본머스는 이번 시즌 가장 까다로운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맨시티 리그 3연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저는 시티 분위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빌라에서는 되게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고 시티가 지금 4연전이 꽤 까다로운 거예요. 본머스, 돌문, 리버풀, 뉴캐슬인데 부담되는데요.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뭐 지금 폼 안 좋은 리버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경기는 어려운 경기죠. 요 4연전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뭐 부상자는 뭐 로드리가 세모인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는 리그 2위거든요. 역대급 맞아요.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머스가 그동안 시즌에서도 잘한다 괜찮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역대급이에요. 맞아요. 리그 단 1패예요. 제가 알기로는 패배 1패인 팀이 아스날이랑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다. 이라올라 감독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 1패가 리버풀한테 패거든요. 네. 초반 시즌 초반이었잖아. 맞아요. 그거 경기 리버풀 진짜 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4대2가 된 거지. 그 경기도 이런 거 생각하면 본머스 모르겠어요. 이라올라 감독의 스타일이 워낙에 앞쪽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세게 가져가는 팀이라 지난 시즌에도 부상자 도지고 중후반부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그러면 본머스의 어떤 이 기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맨시티는 빌라전에 패배를 했고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에메리의 덫에 걸렸다. 네. 이런 느낌이었고 본머스는 노팅엄 잘 잡았어요. 네. 본머스는 일단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 네. 그러니까 노팅엄이 지금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강도 높은 전방 압박. 그리고 역시나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르죠. 좋더라고요. 이번에 크루피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 선수가 골 넣을 때도 중원에서 롱볼 떨어진 거 부비부비해서 네. 뺏고 바르게 해서 바로 가서 중거리 슛하고 그다음에 코너골이 하나 있었어요. 테버니어가 맞아요. 찼는데 저는 셀스를 되게 좋게 맞지, 셀스.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두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원펀치를 하려다가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노팅엄이 그렇게 해서 패배했는데 본머스는
이길 게임 지금 다 잡고 가고 있다. 크루피가 되게 어려요. 어린 네. 선수인데 지난번 수정궁전 때도 멀티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선수들을 음. 잘 데리고 잘 키우는지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전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맨시티는 역시 로드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오늘 스완지 시티를 상대로는 니코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니코든 코바치치든 오리지널 삼선 선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인더르스가 저번 경기 약간 삼선 위치에 나왔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기용의 실패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니코나 코바치치가 나와서 이 삼선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어쨌든 뭐 니코 곤잘레스가 조금 느리고 이런 면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조금 쓸어줄 수 있는 선수 어느 정도 1차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난 경기 보면서 더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가 홀란드 제외하면 최다 득점자가 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득점이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시티가 제가 알기로는 17득점이고 네. 그 중에 2골은 자책골이면 15골 네. 인데 15골 중에 홀란드 11골 그리고 나머지 4명이 한 골씩 하나씩. 이 정도가 좀 과하죠. 네 과합니다. 응.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오케이 홀란드 묶으면 그럼 끝? 되는 거네 응.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를 할 때마다 내지는 홀란드가 막힐 때마다 드는 생각이 훌리안 알바레즈 너무 생각난다. 특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네. 네.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분산되면서 그 수비의 파이를 나눠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저는 기대하면서 데려온 게 마르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르무시가 지금 부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저는 본머스가 또 시티 상대로도 압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 압박에서 만들어지는 뒷공간 이런 것들을 또 홀란드가 공략할 수 있을까? 결국엔 또 홀란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홀란드가 어쨌든 맨 앞에 있고 그 뒷공간 제일 잘 공략하고 골 잘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시티가 결국 약점을 보이는 게 저는 전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로 중원을 바꿨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약해서 그런 본머스의 빠른 트랜지션을 시티가 감당할 수 네. 있을까? 요게 중요한데 한 가지 시티한테 또 희망적인 부분 뭐냐? 압도적입니다. 본머스 승격한 15-16 시즌 이후 17승 1패예요. 이거는 압도적이죠. 그냥 이 상대 전적을 아는 사람들은 맨시티 본머스 맨시티 승 이렇게 찍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이라서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9전 전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격 이후에 한 번도 이기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또 시티한테 기우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붙어온 본머스 중에 제가 보기 이번 시즌 본머스가 제일 셉니다. 네. 에디아우가 승격시킨 본머스도 까다로운 팀이었지만 이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금 뒤에 아마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세메뇨 같은 폭발력 있는 선수들을 상대하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맨시티는 이 흐름을 한번 빌라전에 끊긴 흐름을 좀 살려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이제 공격 라인에서 나오겠죠? 네, 저는 일단 엘링 홀란드 홀란. 뽑았고 저는 빌라전보다 기회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맞불 싸움의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맨시티 입점형 약간 실리적인 축구 그런 것들로 홀란드가 승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시티한테 한 가지 더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마르무시나 셰르키 같은 선수가 득점하면서 그 부득점원이 조금 올라와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홀란드가 더 날뛸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기 본머스는 세메뇨입니다. 여전히 좋은 보름만, 드리블, 슈팅, 탄력. A매치 기간 이후에 공격 포인트는 없긴 해요. 근데 여전히 무서운 자원이고 리그 득점 2위, 공포 2위입니다. 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맨시티가 스완지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마르무시랑 셰르키가 둘 다 골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셰르키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스카바비나 사비우 같은 선수들이 영 좀 현찮으면 셰르키를 차라리 오른쪽에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튼 마르무시가 골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도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본머스가 너무 부담스러운 팀이 돼서 잘못하면 당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예측을 가봐야죠. 승무패 1점 그리고 스코어까지 맞히면 승점 3점입니다. 번니 아스날. 저는 아스날 0대 1승 예상해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무실점은 이어질 것 같은데 득점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1대 2승. 아, 저 앤서니가 이상하게 골을 넣더라고요. 앤서니. 번니가 경기를 보면 한 골씩 계속 있어요. 이상하게 걔한테 한 골은 먹힐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전 두 골 넣어서 1대 2승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팅엄 대 맨유. 노팅엄은 저는 맨유 3대 1승 예측해봤고요. 맨유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원정이지만 뭔가 다득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4연승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노팅엄은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선수들의 폼도 뭔가 썬다이치에 딱 맞춰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수선한 틈을 분위기 좋은 맨유가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0대 2승. 네. 맨유가 무실점하고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한 배를 많이 이거 이제 스코어 차이로 가야 되거든요. 자, 토첼. 저는 2대2 무승부. 무승부. 네. 그러니까 첼시가 더 강한 거는 맞지만 뭔가 분위기상으로 또 토트넘이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 저는 2대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이거 갈립니다. 저 토트넘 2대 1승. 오. 왠지 이 상성이 이번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런 팀들을 너무 잘 잡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브랜트포드한테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토트넘 이길 거고 첼시가 이 토마스 프랭크의 셋피스랑 어떤 또 롱스로인 단소나 이런 거 좀 당할 것 같다. 전 델랍이 있었으면 아마 결과를 무승부 정도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델랍 빠진 다음에 이번 주에 축직먹이랑 하면 토트넘 승으로 가야지라고 오늘 아까 새벽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갈리면 보통 대표님 맞추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좀 불안하네요. 또 몰라요. 네. 자, 리버풀 빌라. 네, 리버풀 빌라 저는 리버풀 2대 1 승입니다. 아하. 전적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14년도의 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5연패하는 리버풀 별로 상상해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이거 아마 기록으로 봐도 되게 옛날일 거예요. 네. 몇십 년 전으로 갈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번쯤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리버풀 2대 1 승 이렇게 예상해봤습니다. 자, 저 리버풀 빌라 1대1 무승부. 오, 1대1 무승부. 질 것 같진 않은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에메리가 너무 기대돼요. 네, 저도 에메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지. 그리고 이제 또 언제나 기대하는 건 챔스 말고 리그에서 과연 비리치가 언제 공포를 이 기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슬롯의 A가 궁금해요. 어떻게 플랜 A를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삭 에키티케는 여전히 동시에 나올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사이드백 자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비리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더블 스쿼드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한 포메이션을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팀들이 A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력이죠.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슬롯 본인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난이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폼이 안 나오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시티 본머스. 저는 맨시티 3대 2승. 3대 2승 난타전인데. 네, 전적이 일단 시티가 너무 압도적이긴 한데 뭔가 본머스의 축구에 고전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점수차가 좀 점수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티 3대 2승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저는 요거 4대 2 맨시티 승. 오. 본머스의 강력한 어떤 도전을 받다가 결국에 본머스가 생각보다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니까 혼란 내지는 마르무시한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갈린 경기들이 몇 경기 있습니다. 토첼이랑 리버풀 빌라인데 요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린다.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요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결과 가지고 한번 누가 더 많이 맞췄나 보도록 하고 10라운드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정산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가 정산주입니다. 정산해서 뭐든 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